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인피니티 Q50S 에센스입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좋은 자동차였죠. 강력하고 정말 넓고 크고 뭐 이런 자동차였는데 그 차가 가격을 조금 더 낮췄다고 해요. 5천만원대 자동차로 거듭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조금 빠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뭐 잘 유지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인피니티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번 Q50 같은 경우는 특히 하이브리드가 마음에 드네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립이 조금 더 튀어나왔고 조금 더 과격하게 생겼습니다. 일반 인피니티 Q50보다 Q50은 좀 착하게 생긴 느낌인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면서도 좀 더 과격하게 생겼어요. 보통 생각하는 하이브리드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거죠. EX300 뭐 이런 차들은 보면 연비를 위주로 만든 차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연비보다는 성능을 위주로 생각한 자동차인 거죠. 액티브한 그런 하이브리드라는 겁니다. 이 물을 흐르는 듯한 이런 디자인은 사실 현대차가 플루이딕 스컬프처라고 해서 꽤 많이 내세우고 있었는데 사실 그걸 완성시킨 것은, 그리고 처음에 내놓은 것도 사실 인피니티하고 마스다가 더 먼저 내놓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혀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화려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의 직경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몇 인치야 도대체. 디스크 직경도 어마어마하고 캘리퍼 크기도 굉장하죠. 지금 포피 피스톤이 하나 둘 뒷면에 셋 넷 4개가 달려있는 포피 피스톤을 갖고 있고요. 캘리퍼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가운데 보면 이 실제로는 이 안에 패드가 들어있고 패드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여 있어서 이 패드가 굉장히 좀 소음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그런 패드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차도 뒷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날렵하게 보이고요. Q50S라고 되어 있죠. 이 S가 스포츠카의 S가 아니라 이 차는 하이브리드 차라는 그 의미의 S입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가 S를 붙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하이브리드임으로 해서 실제로 성능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S라고 붙이게 됐습니다. 머플러도 이렇게 하이브리드답지 않게 두 개가 꽝꽝 이렇게 대포처럼 자리 잡고 있죠. 인피니티 G37 때부터 있었던 건데 나름대로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굵은 직경의 그런 머플러기도 하고요. 트렁크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차는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인피니티 G37이나 Q50 같은 경우 트렁크가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이 차 트렁크는 조금 좁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쪽에 들어가는데 이쪽에 이렇게 세워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냐면 골프백을 2개 넣는 방법이에요. 골프백을 2개 넣을 때 이렇게 하나를 넣고 두 번째는 이렇게 넣어라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묘하긴 해요. 연비가 12.6에 불과하다 이런 거. 연비가 12.6 밖에 안 된다니 보통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일반 차보다는 연비가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차는 연비가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닙니다. 사실 이 차의 겉면 중에서 쇠가 붙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철이 붙지 않는, 거의 대부분을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 지금 엔진 시동이 걸려 있거든요. 걸려 있는 게 들리는데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숙한 엔진을 만들 수가 있죠. 정말 정숙하고 정말 부드러운 엔진입니다. 그 EQ 엔진이 정말 사골이라고 해서 많이 좀 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잘 만든 차는 사골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양쪽을 분리시켜서 흡기는 이쪽 흡기는 저쪽 이렇게 흡기를 2개로 그리고 배기도 2개로 이렇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기 배기를 모두 다 그 경로를 다르게 해서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분리시켜 놓은 것이 이 차 엔진룸의 특징입니다. 이 서스펜션 구조를 보세요. 이 서스펜션 구조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했죠? 이렇게 있으면 WC 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WC 본으로 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를 보면 사실 이 차가 WC 본이라고 해서 맥퍼슨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맥퍼슨이 또 여러가지 또 좋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적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엔진룸을 설계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핸들링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핸들링을 정말 열심히 가다듬은 거고 정말 잘 가다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용을 써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 뒷좌석 공간 의외로 괜찮은데요. 이거 꽤 푹신하고 이 푹신한 느낌이 꽤 달라요. 가죽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가죽이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일단 머리 공간은 간당간당합니다. 이 차가 크기에 비해서 머리 공간이 이렇게 간당간당할 차는 아닌데 뭐 이런 느낌? 네. 이 차는 뒤쪽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옆에 보면 옆에 에어벤트가 있죠. 이렇게 에어벤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열 같은 게 실내로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차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닛산이 프로젝트 베터플레이스하고 같이 이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배터리가 여기 서 있고 밑에서 배터리를 쑥 빼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도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를 앞으로 젖힐 수가 없고요. 스키스루도 없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보면 이 차의 고급감이 꽤 고급스럽긴 합니다. 꽤 고급스럽긴 해요. 근데 뭐 유러피안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니고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적당한 정도지 결코 남아도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뒷좌석 승객들도 후륜구동 자동차 하면 좀 더 안정감이 있고 좀 더 멀미를 덜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턱이 있어서 여기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실내가 거주성이 많이 해쳐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고급차들은 다 이렇게 가운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승차감에 있어서는 후륜구동이 좀 더 좋다는 게 요즘의 정설입니다. 네, 지금 운전석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이전 G37의 느낌이 꽤 많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약간 굽어 있는 이런 흐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G37 같아요. 뭐 가운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런 부분 이렇게 꽤 G37 느낌이 나는데 완전히 다른 차지만 G37 느낌을 완전히 벗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기어 노브 위치라든지 핸들의 위치라든지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감촉이라든지 이런 것들.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있었던 건데 마그네슘을 이용한 패들 시프트예요. 마그네슘 패들 시프트는 이 조작 감촉도 좋고요. 절대 부러지지 않죠. 정말 튼튼하죠. 정말 튼튼하고 정말 이 감촉이 정말 좋아요. 찰칵찰칵 하는 이 느낌이 패들 시프트 중에서 가장 좋은 패들 시프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여기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윗부분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래쪽 디스플레이는 터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작동시키는 반쯤 입력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여기는 이 윗부분도 물론 입력이 되긴 합니다만 이 윗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보는 역할, 이쪽은 주로 입력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완전히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 호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앱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아이패드 하나가 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차의 매력은 달리는 거니까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오, 네, 정말 대단해요. 정말 엄청나게 달리네요. 오, 이야. 굉장히 정숙한 그런 가운데에서 가속이 되니까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듭니다. 고성능을 강조한 하이브리드면서 정숙성도 이렇게까지 강조돼도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외부에서의 소음이 굉장히 적게 들어오고 이 차의 엔진 소리도 극도로 억제를 했어요. 실제로 이 차는 400마력 가까운 자동차 출력을 내고 토크도 거의 60kg가 넘는 토크를 내지만 그런 토크나 출력이 실제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는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밟지 않는다면 이 옆좌석에 앉은 사람은 아마 결코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조용하고 정숙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장점은 이 차의 핸들입니다. 이 차의 핸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핸들이기도 합니다. 핸들과 이 차의 바퀴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차예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가 만약에 이게 기계적으로 페일이 나거나 하는 경우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클러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향해보면 기존의 물리적인 핸들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조향 감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향 장치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이 쇠파이프에서부터 벌써 이미 비틀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쇠파이프가 비틀림을 가지고서 파워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유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계 장치는 어쩔 수 없이 유격이 발생합니다. 이 핸들에서 꺾는 대로 바퀴가 꺾이지가 않아요.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로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스포츠 모드로 해놨을 때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샤프한 핸들링을 보여줍니다. 정말 유격이 제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유격이 없는 그런 아주 묘한, 아주 예리한 그런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운드도 아까 그렇게 조용했던 차가 맞아? 아까 그 차 맞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정말 야수가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네요. 사실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브레이크 감각이 그렇게까지 좋을 수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실 브레이크라는 것이 보통 자동차는 브레이크 패드가 바로 브레이크 디스크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리니어한 그런 브레이크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브레이크가 붙기 전에 이미 발전기를 통해서 감속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속기가 감속하는 것과 브레이크 패드가 실제로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에 닿는 그 순간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 두 차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브레이크에서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진다, 이런 평가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차는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느냐?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 차만큼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는 차, 그러니까 5천만원대의 자동차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내는 자동차입니다. 이 차만큼 강한 차는 없죠. 5천만원대라는 금액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BMW 3 시리즈가 5천만원이고요. 5천만원대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도 5천만원대입니다. 그런 차들이 모두 다 이 차의 경쟁 모델이 된다는 얘기죠. 2.3.7 엔진에 하이브리드까지 장착하고서 값이 비슷하니까 성능에서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오로지 스포츠 주행만 놓고 봤을 때 브랜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스포츠 주행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차만큼 가성비가 높은 차가 없는 거죠. 이 차는 7단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아까 그 정숙했던 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엔진은 사실 굉장히 부드러운 엔진이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엔진이기도 합니다. G37은 꽤 가다듬어진 편이고 G35 같은 경우는 정말 다루기 힘들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G35보다도 G35에서 보여줬던 이 엔진의 어떤 잠재력 같은 게 이 차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갑자기 마치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빵 터져주는 그런 가속감이 이 차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스포츠, 스탠다드, 에코, 스노우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는 후륜구동 자동차니까 스노우 기능을 또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핸들이 정말 빡빡해져요. 무슨 돌덩이 같이 됩니다. 핸들이 그냥 이렇게까지 빡빡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빡빡함이에요.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서 고속으로 주행해도 전혀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DAS라고 하는데 이 DAS는 정말 잘 만들어진 정말 명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향 감각이 정말 좋기 때문에 굳이 핸들에서 손을 잡지 않아도 차가 정말 잘 직진합니다. 지금 계속 직진한다니까요. 이렇게 길이 어쩔 수 없이 휘어진 경우 이건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계속 직진하는, 정말 이 정도로 이 직진 성능이 우수한, 이렇게 그 조향감이 우수한 차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이 차에도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의 길이가 긴데요. 길이의 많은 부분을 엔진에 할애했습니다. 주행 감각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좀 좁은 편이고요. 그리고 좌우폭은 더 좁은 편입니다. 왜냐면 일본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이죠. 일본 자동차들은 주차장에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좌우폭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 같은 것들을 신경을 조금은 쓰게 됩니다. 자,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눌러보죠. 정보, 에너지 흐름. 이 차 하이브리드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 흐름도가 드디어 나옵니다. 엔진에서 뒷바퀴로 힘이 가느냐, 아니면 뒷바퀴에서 배터리로 힘이 가느냐. 뒷바퀴에서 충전된 것이 지금 배터리로 가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주 조그맣게 집어넣고 대부분의 것들은 마치 하이브리드 차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어디까지나 달리기 위한 차라고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 전까지 하이브리드를 많이 시승해 봤죠. 뭔가 정숙성 그리고 연비를 높인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차를 타보니까 전기 모터는 출발 때부터 최대 토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스포티하게 달리려면 하이브리드를 더 해야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이 차는 정말 잘 하이브리드를 결합시켜서 운전자에게나 아니면 동승자에게 모두 기쁨을 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차는 연비면 연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정숙성이면 정숙성, 거기에 우수한 성능까지 모든 걸 갖춘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요. 정말 성능과 뭐 친환경성,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되는 그런 디젤의 그런 문제점들도 이 차에선 피해갈 수 있으니까 꽤 관심이 많이 가는, 다음번에 혹시 차를 선택한다면 이런 차도 한번 선택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그래프 김환영 기자였습니다.